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6월 6일 현충일 문학의 숲 206회 낸터킷의 아더 고든핌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는 아니고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책일까? 왜냐면 뭐 귀에 익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책도 아니고, 그래서 이 책을 뽑게 된 걸 약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어디에선가 에드가 앨런 포가 시간 여행자인가? 라는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거는 실화예요. 1884년에 이제 미뉴데토 사건이 있었어요. 요즘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더슨. 네,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많이 인용을 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이 뭐냐면은, 그때 이제 배에서 사고가 나서 침몰이 되면서 구명선을 타고 4명이 살아남아요. 선장이랑 뭐랑 해서 살아남는데 4명이죠. 근데 거기서 계속 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이 없고 갈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사건인데 결국은 한 명을 잡아먹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잡아먹는 와중에서도 이 더글리 선장이 표를 일주일 다 쓰고 몇 월 며칠 하고 이 잡아먹는 애까지도 굉장히 세세히 묘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재판에 붙여졌는데, 유죄냐 무죄냐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무죄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공리주의라는 말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 잡아서 3명이 먹고 살았으면은 그게 이익이다, 맞다,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는 무엇인가에 굉장히 많은 토론 주제가 되는 건데, 이 해석에서 보다시피 얘가 죽어요. 근데 이 애가 리처드 파커예요. 그리고 요거 많이 익숙하죠? 라이프 오브 파이, 여기 나오는 요 호랑이 이름도 리처드 파커예요. 그래서 왜 리처드 파커인가? 여기서 시간여행자가 왜 나오냐면은, 사실은 참 불쌍한 게 이 애가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짝 뭐 계모 사건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미성년자였어요. 얘가 리처드 파커라는 애가 17살이었고요. 그리고 얘가 고아여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배가 고픈데 누구를 하나 무기 잡아야 돼? 죽어야 돼? 라고 했는데, 이때 그런 말이 나오죠. 얘는 고아잖아. 뭐 이렇게 찾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얘가 좀 더 손쉽게 타겟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는 이렇게 고아인 애가 어떻게 보면 되게 돈을 벌려고 간 건데, 너무너무 쉽게 돌봐줄 사람도 없이 그냥 거의 만장일치로 얘가 그냥 희생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시간여행자로 나왔느냐 하면, 아서 고든핌에서 사실 이 사건 지금 1884년이잖아요. 거의 한 40년 전에 나온 이 소설에서 똑같은 리처드 파크라는 애가 희생이 돼요. 식인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기아와 갈증이 시달리다가,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애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장소에서 죽임을 당하지? 그러면서 이 책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책이 베스트셀러는 알지만은 에드가 앨런 포의 유일한 장편 소설이고, 또 굉장히 다른 작가들한테 많은 소재를 주었어요. 이걸 따라해가지고 많은 작품들도 쭈쭈쭈 나왔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그러면 작품 배경을 얘기하겠는데, 이게 나는 처음에 딱 제목을 읽었을 때 아서 고든핌, 이름도 어렵고 왜 낸터킷일까? 왜냐면 사실 우리가 낸터킷이 익숙한 사람이 없잖아요, 잘. 근데 당시 19세기에는 포경선, 고래잡이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잡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적 이말리 보면은 그 작살잡이, 네드도 나오잖아요. 그때가 굉장히 그게 황금 산업기였고, 그 중심에 있었던 데가 낸터킷 섬 항구였어요. 여기가 미국의 매사추세츠 옆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그 대서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위치에 딱 있어가지고 가장 호경선의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는 낸터킷 하면은 뭔가 뱃사람, 배에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뭔가 배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 아니면 어떤 모험 이야기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포경선,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향후 고래랑 충돌해가지고 이제 배가 침몰하게 위험이 돼 있고, 그래서 표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인육 사건이 터지는데, 되게 재밌는 게 당시에 그 에드가 앨런 포가 서던 리터러리 메신저라는 잡지의 편집장이었어요. 잠깐 에드가 앨런 포의 얘기를 하자면,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해서 시인이자 이제 작가이자 문학 비평가, 편집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고, 미국에서 최초로 자기는 글쟁이로서 먹고 살 거야 라고 했지만 잘 안 됐죠. 주변에 너무 적들이 많았고, 그래서 자기 책들도 별로 내준 데가 없어서 직접 제가 편집자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안 그러면 자기 글을 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작품을 하면서 약간 이 책을 요 사건을 가지고 모티브를 가져서, 아, 내가 그러면은 여기다가 약간 연재식으로 한번 글을 써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은 이제 돈이 좀 급하다 보니까 포는 항상 단편에서 빨리빨리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연재식이기 때문에 장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로 처음으로 장편 소설이 만들어지게 됐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평이 너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미완성에 그쳐서 되게 됐는데, 이 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 베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하먼 멜빌의 모비딕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책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 책을 보다 보면 사실은 이 남극의 미스테리는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쳤겠고, 왜냐면은 이 이야기를 이어서 제가 그 후작인 것처럼 썼으니까. 하지만 읽다가 보면은 이제 그 해저 이말리 또 남극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남극일까 궁금하잖아요. 아, 북극도 있고 사실은. 왜 남극일까? 그래서 포가 당시에 그 남극에 대한 관심의 이거를 굉장히 많이 끌어모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남극일까? 그래서 이게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인데 한 18세기부터 처음에 쿡 선장의 레졸루션가 있는데, 아, 남극으로 좀 넘어가다 보니까 64도를 넘어가니까 거기에 새떼가 되게 많아. 보안이 육지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못 겠지만 라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라들이, 당시는 이제 식민지가 좀 있었잖아요. 뭔가 경쟁적으로 막 그 땅 따먹기도 하고 싶고 뭔가 개발하고 싶고, 그래서 야, 러시아 황제가 야, 너 가서 뭐 있나 봐봐. 근데 이 60도에서 많이 넘어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영국도 식민지로 되게 큰 나라잖아요. 야, 너도 가봐. 후원받고 가죠. 그랬더니 얘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64도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온도가 한 13도씩 올라가 라는 묘한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얘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줄 베른의 그 해저 이야기도 보면은 남극을 갔는데, 끝으로 갔는데 그렇게 춥다는 표현이 없어요. 날씨는 청명했다 뭐다, 요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은 남극으로 가면 갈수록, 아니 왜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온화하고 춥다는 표현이 안 나오지? 따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당시에 그 지구 공동설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 공동설이 뭐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는 비어 있을 거야. 외행 내역 이런 게 없을 거야. 그래서 포도 요거에 생각을 해가지고 남극을 가다 보면은 이거 비어 있고 끝에 있으니까 이렇게 온도가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 그리고 이것도 생각한 게, 줄 베른도 지구소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그걸 쓰게 됩니다. 나라들이 되게 많이 덤벼들잖아요. 이게 사실은 에드가 앨런 포의 소설을 기점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엄청 덤벼들어요. 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호기심도 되게 폭발하고, 그래서 탐험을 막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나라들이, 야, 우리 이거 공동 땅이야, 자원개발 공동으로 하자 라고 해서 남극 조약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식민지 때 그때 개발했던 오스트리아라든지 영국 같은 애들은 그래도 여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얘기하자면은 이 책을 쓸 당시에 한 두세 건의 약간의 남극의 탐험이 있었고 아직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포가 좀 굉장히 앞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술을 함으로써 아 되게 뭐가 있고 갈만하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부추겼고 그 뒤로 요거에 관련된 소설이 줄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작품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예, 우리가 소위 액자 속의 액자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보면은 이제 서문에서는 아마 아서 고든 핌이라고 느껴진 사람이 나 이 책 어떻게 쓰게 됐어서 블라블라블라 기술을 해요. 그리고 내용이 저거 갑자기 부록에서는 편집자인 포가 들어가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서문에서 이제 아서 고든 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글 쓰는 능력이 없지만 이 편집자인 포가 해줄 것이다. 포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소설처럼 쓰지만 딴 사람들은 이거 신라인 거 알 거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 거야. 그리고 편집자인 포가 끼어들면은 편집자의 문체를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약간 논픽션이었다가 픽션이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구조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장편 소설에는 좀 없잖아요. 보통 이 장편 소설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시작, 발달, 전개, 위기, 결말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위기를 가지고 쭉 가는데 여기서는 이 서던 리터리 메신저다 보니까 연재 소설이잖아요. 그럼 계속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리 미드 24시처럼 계속 사건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일어났는데 또 낸터켓 하면 해양 어드벤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냥 어드벤처보다는 어떤 위기나 불운이 더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 때문에 온갖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운은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많은 작가들이 그걸 따와가지고 이제 조금 더 상세히 들어간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작품 구조는 두 편으로 나누자면은 그냥 바다 모험을 하면서 겪게 되는 온갖 불운들 편이 한 챕터 1이라고 한다면 챕터 2는 남극으로의 모험. 자꾸 이제 해적 이말리 꺼내게 되는데 해적 이말리도 보면은 그 선장 네모 선장한테 딱 가는 순간 네모 선장이 아 남극으로 탐험을 할 거야 이거를 계속 하고 싶어 해서 주인공이 따라가잖아요. 여기서는 두 번째 구조된 그 선장이 난 남극으로 계속 가보고 싶어 그래서 막 같이 가게 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살짝 이야기가 겹쳐요. 약간 플롯도 좀 겹치고 그래서 책이 약간 그냥 어드벤처들 그 다음에 남극으로의 탐험. 근데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거는 이제 이 남극으로의 탐험 편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온갖 불운들, 위기 상황들. 근데 아시겠지만 포는 굉장히 불우한 생활을 했고 알코올릭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포의 단편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보면은 하나같이 우울하고 뭔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 있고 기질적으로 약간 좀 네거티브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나오는 애들이 아서 고든 핌과 친구 오타가 났네요. 어거스터스가 약간 우울한 애들 기질적으로 그러면서도 모험을 갈망해요. 그래서 자꾸 배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배를 술 잔뜩 마시고 가서 이제 한번 당하게 되는 처음부터 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술에 대한 묘사를 굉장히 리얼하게 하죠. 본인이 알코올릭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워밍업을 하면서 뭔가 거친 모험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얘네가 나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친 모험에 대한 갈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무슨 보물섬이라든지 이런 모험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울한 거죠.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그에게는 자기의 바다 이야기를 나의 열성적 기질과 강렬하기는 하지만 다소 우물한 상상력에 주의하도록 잘 맞춰 이야기할 재주가 있었다. 또한 이상하게도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끔찍한 순간들에 대한 묘사를 들을 때 햇사람의 삶에 대한 내 갈망은 가장 간절해졌다. 그림의 발견면에는 그다지 공감하지 못했다. 내가 상상하는 그림은 파선과 기아, 야만인 때 사이에서의 죽음과 감금,
접근 불가능한 미지의 바다 한가운데 황량한 잿빛 바위에서 평생 슬픔과 눈물에 젖은 채 이어가는 질긴 삶이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다 책을 읽었으니까 이렇게 길게 갔다 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챕터 2에 나오는데, 이게 그냥 이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굉장히 뭔가 막 엄청나게 즐겁고 뭔가 발견하고 이런 거보다는 바다에 나갔을 때 부름과 그거를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서 아, 바다에서 이런 것도 겪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종류별로 갖다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갖다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 구자 보면은 처음부터 주인공이 이제 괴짝에 숨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괴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뭐 관도 비슷하고 별로 이렇게 네거티브한 장소예요. 나중에 나올 때도 막 숨 못 쉬어가지고 괴로워하면서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굉장히 안 좋게 시작을 하죠. 시작이 반란으로 시작을 해요. 어거스터스의 아빠가 선장인데 처음부터 죽음의 위협에 하고 뗏목에 버려지고, 근데 반란이 한 번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란객들사에서 또 반란을 하죠. 그리고 항상 뱃산들 하면은 우리가 보물섬에서도 보지만 이렇게 럼주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러구주라고 하죠. 그러구주가 사실은 럼주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약간 희석한 건데, 해적들은 아니지만 뱃삼족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런 힘든 삶을 위해서 마시는데, 그러구주로 한 명 또 독살당해서 죽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란을 일으켰을 때 주인공이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포식으로 이용을 하죠. 그냥 칼 들고 싸우고 막 진짜 이게 선의의 낭자하는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그런 죄의식을 이용을 하고 공포감을 일으켜서 막 특수 분장해서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포식이에요. 그런 분위기는 약간 붉은 죽음이 가면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일 때 확 하는 그 전의 공포감? 이런 거를 최대한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선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바다 날씨는 굉장히 안 좋아요. 배는 항상 위협에 있고 망가지는 중이고 갈증과 기아는 계속해서 덮여오고 있고, 우리가 상선은 유령선,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유령선에 대한 그런 게 여기서 먼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네덜란드 선인 것 같네? 역병이 돌았나 보다. 다 죽었네. 육식조가 다 쪼아 먹었네. 그래서 그 그로테스크하고 크리피한 거를 굉장히 잘 묘사를 해요. 그래서 항상 느끼지만 포는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자르거나 뭐 하거나라는 잔인한 장면보다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약간 그 전의 상황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작가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표류를 할 때 당시에는 이제 배들이 왔다 갔다 무역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여기서 우리가 구조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장면이 많아요. 배가 이렇게 했다가 오다가 우리 바로 앞인데 이렇게 돌려서 가버려. 근데 당시에 그런 배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실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난파당에서 표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배가 구해져서 했는데, 야, 거기는 지나가는 배들 되게 많았잖아. 근데 너네 되게 늦게 구조됐네 했더니 정말 많은 배들이 귀찮아서 우리가 표라고 죽을 거 알면서도 그냥 지나갔다. 당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대놓고 많이 보여줘요. 그 절망감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뭔가 무서워는 하지만, 그리고 뭔가 근기신을 하지만 갖고 있는 그 시계 카니발리즘이 여기에 나오죠. 아까 그 미뉴에토에 나온 사건보다 40년 정도 전에 나온 건데 시기에 대한 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면은 이제 제인 가요호와의 모험인데, 이게 지금 남극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까 사실 이 책은 거의 그냥 이 남극에 대한 걸 쓰고자 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 좀 이제 다른 것들 좀 많이 집어넣은 거죠. 연재소설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제인 가요호가 굉장히 독특해요. 아니, 무역선이면 이렇게 사다가 빨리 팔면 될 텐데 가해 선장은 별로 그에 관심이 없어. 그냥 뭔가 탐험하고 굉장히 여유롭고, 그렇다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바다의 기술이 좋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대충 하면서 그래 갈까? 주인공이 야, 좀 더 내려가 보자 그러면은 그래? 그럼 남극 좀 더 탐험해볼까? 우리가 최초의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당시 그런 분위기상 사람들이 발견한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 그러면 가자. 정말 쿨하게 가요.
뭐 자기가 이걸 팔아서 돈을 벌겠다 이런 거는 초반에 잠깐 나오고 크게 돈에 연연하지 않는 약간 네모 선생 같은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어려웠던 게 챕터 1, 챕터 2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좀 진행되는 예. 다른 분위기로 어려웠던 게 얘는 챕터 1에서 너무 온갖 고생을 다 했으니까 챕터 2에서는 구조됐으니 내릴 것 같은데 왜 안 내리고 나뭇가지 따라가지요? 말했다시피 여기서는 이 제인 가요에 보면 가해 선장 있잖아요. 가해 선장은 약간 여유가 있고 난 거로 가야지 하는데 정작 아서 고든핌이 더 가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앞에 그 미스테리나 뭐 사건도 있지만 낭그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내려버리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고 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사실은 되게 흥미진진해요. 물론 그 전에 뭐 유령선도 재밌고 다른 것도 다 재밌지만 어느 작품보다도 더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를 해요. 자꾸 해저 이말리의 남극이랑 비교를 하던데 거기 보면은 이제 줄 베르는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극 가게 되면 엘버트러스 새가 있고 무슨 식물이 있어서 막 속, 강 분리해가지고 쫙쫙쫙쫙 이름을 적어내긴 하지만 그렇게 정작 이 동물들에 대해서 세밀한 묘사는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동식물을 언급하는데 그중 몇 개는 너무너무 자세하게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묘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애들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얘네는 그렇게 펭귄들이 많은데 로얄 펭귄은 이렇게 생겼구나. 얘네는 엘버트러스랑 공동둥지 루클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각형처럼 만들어가지고 무슨 진지처럼 돼 있구나. 이게 너무너무 비주얼라이즈 되는 거죠. 그거를 포가 잘 그려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게 많죠. 그냥 이름만 되는 것과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마치 가본 사람처럼. 그리고 오로라 제도라는 게 나오는데 저기 참 재밌는 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상선들이 가면서 몇 돌 넘어가면은 이러한 섬이 있어 라고 닿다는 배들이 몇 척 있고 절대 없어 라는 또 배들이 몇 척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보였다 안 보였다는 섬이라는데 요거에 대해서 또 이문점을 풀고자 가봤는데 못 봤어. 그래 조금 더 가보자.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슈가 돼 있던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요. 몇 개 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최초로 해봐야지.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과학소설이라고도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포는 아까 지구 공동설을 믿는 사람이고 그럼 되게 이레셔널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통 글을 쓸 때 자기는 과학적인 뭐 그런 연구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인사이트, 통찰력에 의해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소설, 유레카 같은 데서도 보면은 뭐 빅뱅 이론의 원조가 되긴 했지만 나머지는 좀 많이 안 받는 것도 많은데 굉장히 분석적으로 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뭐 화물 선적한 거 보고 세월호가 생각이 난다고 했지만 화물 선적에 대해서 어떤 소설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쓴 소설이 없어요. 그냥 큰 배가 있으면 짐을 그냥 실는 게 아니고 고정을 시켜야 되는구나. 흔들었을 때 우르르 쏠리면은 무게 때문에 뒤집히니까. 솜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물 들어가서 부피가 팽창하면은 배가 산산호흡 정도로 위험하구나. 곡물을 이동했을 때 하다 보면 막 흔들려가지고 이게 점점점 정리가 돼서 그동안 수분을 먹어서 뿔임에도 불구하고 더 줄어드는구나. 4분의 3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쫙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소설이 정말 과학적이다 할 정도로 분류를 쫙 해냈어요. 이런 질문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얘기까지 들어요. 예전에 범섬 하이어플라이어가 있었는데 조엘 라이스 선장이 이름도 라이스야. 곡물을 들고 가다가 짐을 이렇게 고정을 안 시켰기 때문에 흔들렸는데 샥 하면서 정말 순식간에 싹 들어간 거야. 배가 침몰을 한 거죠. 이런 일을 들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화물 선적이 중요해. 물론 얘네가 탄 배는 화물 선적이 조금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침몰의 위험이 이제 많이 있었댔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포는 잘 살지도 않았고 배를 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솥에도 볼 수 없는 그런 뱃사는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고, 또한 기본이 돛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범선의 돛은 뭐 세로도 가로도 삼각도까지 있어야 되고, 강풍에서 어떻게 정박을 해야 되는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웬만하면 가야 되는데 또 배가 조금 뭔가 물이 새는 틈이 있어. 그러면 더더욱 물이 안 들어오게 더 가야 돼. 그러면은 물이 안 들어와. 그런데 굳이 정박을 해야 돼. 그러면은 돛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해서 있어야 돼. 이런 거를 굉장히 세세하게 정리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돛을 쓰는가, 그리고 저 배는 돛을 잘 못 써가지고 저러고 있고, 그래서 하는 말이 돛이 잘 버티는 한 배는 마치 생명력과 이성을 갖춘 것처럼 잘 버티고 어떤 파도도 이겨낸다라고 하잖아요. 전반적인 포의 소설에 보면은 이렇게 무생물체에도 어떤 마치 이 무생물인 배나 뭐 이런 게 이성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돛이 달렸을 배를 그렇게 많이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제해 들어가고, 당시로서는 다른 배들은 그냥 술 먹고 뭐 이렇게 해적질하고 아니면은 물고기 건져내고 이런 것만 하지만, 이렇게 화물 선적 이렇게 해야 되고 돛을 이렇게 써야 되고 자세히 나오기 쉽지 않은데 되게 잘 들어간 과학적인 소설이다. 그리고 등장한 동식물들에서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여기를 보면은 우리는 이 거북이를 잊을 수가 없죠. 갈라파고스 출신의 갈라파고 거북은, 얘는 그냥 배에다가 누가 모르고 한 2년 동안 놨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아직도 살아있어. 그리고 마치 그 쌍목낙타, 단목낙타처럼 여기 물에 있어. 그러니까 뱃사람들한테서 이 거북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물을 갖고 있으니까. 게다가 식량이 2년 동안 있었어도 굶어 죽지 않고 있었잖아요. 살도 안 빠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식자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북이 되게 자주 등장하는데, 그거에서 갈라파고 거북에 대해서 얘네는 물에 대해서 중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선원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데 중에 하나구나. 그리고 당연히 알바트로스가 나오고, 펭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로얄 펭귄에 대해서는 되게 자세히 묘사 들어가죠. 풍채, 키,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상어들에 대해서 나오죠. 나는 요 상어들이 이렇게 막 이 배를 덤비는 모습에서 아까 그 해적일마에서도 약간 그 좀 겹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작가들의 소설 보면 약간 좀 이걸 좀 차용하지 않았나라는 게 되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배가 우리가 지금 몇 개가 뭐가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얘가 1840년도가 아까 민요 사건이가 그보다 전 1820년도에 여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줄 베른이랑 허멀 같은 애들은 1800 후반, 80, 90에서 19세기 후반이고 얘는 초반. 그리고 이 배도 이렇게 뒤집히다가 다시 그 무슨 작용을 해서 튕겨져서 딱 다시 뒤집히는 그런 걸 되게 잘 묘사해요. 왜냐면 우리가 들어가면 그냥 빠진 줄 알지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샥 뒤집히거나 이거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개비가 이렇게 있고 그걸로 또 식량을 보충하는 걸 잘 묘사했고, 개합나무 열매도 나오잖아요. 헤이즐넛. 우리는 헤이즐넛 하면은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치면은 좋은 맛없는 커피. 개합나무 열매는 사람들이 그냥 다이어트 식품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얘네가 먹을 게 없어서 이걸 계속 먹는데 너무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거든요. 헤이즐넛에서 먹으니까. 원래는 이게 설사를 이렇게 과하게 먹으면 먹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막 먹었겠죠. 그래서 개합나무 열매도 많이 나오고, 해삼에 대해서 나온 게 저는 너무 의외였어요. 이 해삼은 뒤에 이제 그 원주민들과의 무역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냥 가려고 했는데 해삼 때문에 자리에 앉게 된 거거든요. 그 원주민 중 한 명이 해삼을 들고 나와서 날것으로 먹는 모습을 보고 여기 해삼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삼이 뭐길래, 당시에 해삼이 중국 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고급 식자재였어요. 지금은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고급 식자재여서 큰 놈들은 되게 막 몇십 달러에 팔리고, 싱가포르 같은 데서도 되게 비싸게 팔려가지고
동양과의 무역을 하기에, 왜냐면은 중국에는 이제 비단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이 해삼이라는 거는, 말린 해삼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무역의 도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장이 그럼 이 해삼을 가지고 이게 가져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원주민들과의 교육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해삼을 말려서 가지고 가려는 꿈을 세워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굉장히 값비싼 식자재였구나. 고급. 우리나라 예전에 뭐 옛날에 무슨 페퍼, 후추 저거 하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받아주고, 너무너무 놀란 건 우리가 남극 가면은 얼음덩어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남극에 이런 브라운 샐러리, 양고추냉이 이런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 있다고 하는 게, 아까 지구 공동설에 대한 얘기랑 아까 한 탐험자가 60도를 넘어갔더니 따뜻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사람도 가면 땅이 있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경작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식물들 묘사해요. 거의 무슨 이런 농경 뭐 어디 남태평양에 있는 섬을 얘기하는 것 같은 수준의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게 아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많은 새우, 참새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먹어본 것처럼 많이 묘사를 해요. 이런 새알도 있었고 너무 맛있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른 소설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겪어본 것처럼 리얼하게, 비주얼라이즈하게 묘사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연재소설이잖아요. 얘가 편집자였고. 하지만 같은 문학계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받는 편집자였잖아요. 그래서 연재소설이라는 게 이게 내면서 계속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비난을 많이 받아줬죠. 심지어 여기서 나온 뭐 반란, 뭐 폭동, 그리고 식인, 그리고 유령선 이런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대해서 안티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카피해온 것에 대한 작품들이다. 굉장히 크리피한 소설이다. 왜냐면 해양 어드벤처라기보다는 디스 어드벤처잖아요. 막 우울하고 슬픈 얘기만 있잖아요. 주인공들도 우울하고. 그래서 되게 저렇게 안 좋은 우울한 구름이한 소설이다라는 안적인 반응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도 편집자인데 연재소설을 계속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갑자기 끊기긴 그렇긴데 그냥 정말 갑자기 끊어요. 그래서 한참 남극을 탐험을 하다가 아서 고든핌이 사망으로 모험이 끝나버려요. 그것 때문에 줄 베른이 안타까워서 그 뒤 얘기를 쓰고 싶어서 남극의 미스테리라는 후속작, 그리고 빙원의 스핑크스라는 후속작을 써요. 요거의 뒷이야기 같은 거죠. 근데 포 성격상 자존심은 있잖아요. 자기도 뭔가 하고 싶고 이게 남극에 대한 뭔가를 결과 갖고 싶은데,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애매하게 지어요. 아서 고든핌 씨가 그 원고가 2-3장이 유실됐다고 한다. 근데 그 2-3장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남극에 대한 모든 미스테리를 밝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안타깝다. 나머지 한 명이 피터스를 굳이 만나서 인터뷰한다면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 사람 만나기 요원하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끝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그 서던 리터리 메신저에는 못 싣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 부록은 자기 어떤 설명서잖아요. 편집자의 설명서를 넣어가지고 처음이자 유일한 마지막인 장편 소설을 내죠. 그래서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와중에서도 남극 미스터리에 대해서는 추운 지방인데 되게 따뜻하네. 그리고 죽을 때도 보면은 막 가다가 하얀색의 폭포에 다가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얀색. 그래서 이 하얀색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얀 수의를 입은 사람. 왜냐면 서양에서는 검은색의 수의를 입잖아요. 수의를 입은 사람에서 이렇게 가서 죽는 걸로 마무리를 갑자기 짓는데, 그것도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되는 거죠. 폭포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걸로 돼 있고, 원주민을 한 명 끌고 왔는데 그 원주민이 계속 알 수 없는 그 자기네 나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데킬리디 이거에 대해서
다른 많은 작가들이 원주민들에 대한 게 어떨까. 그래서 이걸 많이 더 사용해서 나중에 유명한 미국의 다른 미스테리 작가나 호러 작가들이 원주민에게 쓸 때 데킬리라는 이름을 많이 갖다 붙이기도 하고, 또 포가 그 원주민 묘사할 때 남극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벌거벗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뭐 태평양에 있는 그런 섬들이나 원주민들이 왜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많이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뒤로 원주민들에 대한 모험 이야기, 남극에 대한 모험 이야기가 요 플롯을 많이 따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게 19세기잖아요. 20세기 그 다음까지도 계속 재생산이 돼요. 그러면은 이 포의 작품과 그 영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포의 팬이니까. 이 사람은 장편소설 작가는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로맨틱한 시로 유명한 사람이고, 사실은 죽기 전에도 되게 가난했잖아요. 가난했지만 연애 시는 너무너무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재정적인 궁핍을 타게 하고자 조금 돈이 있는, 여유가 있는 여성들한테 프로포즈를 해요. 많이 알려진 않았지만. 왜냐면 사실 우리 그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쓴 괴테라드 이런 사람들 보면은 돈 많은 규벤들이 후원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게 뭐 당시에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었고. 그래서 이 포도 좀 돈 많은 어이리한테 결혼을 다시 하기를 꿈꿔요. 시도 잘 쓰고 해서 성공하다시피 했는데 요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던 차에 이 레이디가 굉장히 감명받고 이게 결혼하려고 했더니 어머, 자기한테 프로포즈한 거랑 똑같은 것처럼 이 여자한테도 했네? 라는 게 발각돼가지고 깨져요. 깨지고 이제 이 사람이 40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는데, 죽기 좀 전에 자기 거의 첫상이다시피 한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좀 나중에 잘 살아요. 그 사람과의 약혼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경제적인 궁핍은 이 레이디와의 결혼을 인해서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그럼 책도 더 잘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약혼 기간에 결혼 얼마 앞두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그때 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문사를 당하게 되죠. 그때 제가 이문사에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시에는 그 미국이 아직 체계가 잡힐 때가 아니어서 투표를 할 때 자기네 표를 몰아서 하기 위해서 뭐 부상자들 가져다가 술 먹이고 너 이거 찍어, 이런 범죄가 좀 많았다. 조폭들이, 갱스터가. 그래서 아마도 포도 그러지 않았냐. 왜냐면은 굉장히 다른 옷을 입고 취한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약혼을 앞두고 이제 좀 되나 했더니 갑자기 사망을 해가지고 이게 걸로 끝나고, 죽었을 때도 당연히 그 현 문학계에서 비난밖에 안 받았죠. 그때 다른 같은 문학계에 있는 사람이 포가 죽었는데 이 슬픔을 애도한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는 굉장히 나쁜, 좀 네거티브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후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거는 이제 프랑스의 보들레르 시인의 영향이 컸죠. 보들레르 시인은 이 사람의 검은걸 보고 너무너무 반해서 천재적이다. 그래서 보들레르는 아기꽃이랑 몇 개를 쓴 다음부터는 거의 자기 작품보다는 이 사람의 작품을 번역하는 일에 거의 모든 삶을 다 디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가 막 으쌰으쌰 식민지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고 있던 때긴 한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선진 문물은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대한 제가 느끼기엔 약간 사대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뭐 차도 가져와야 되고 프랑스에서 뭐 또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포가 뜬 거는 사실은 보들레르 때문에 프랑스에서 이 에드가 앨런 포의 책들이 히트를 치면서 유럽 사교계, 영국, 뭐 독일 다 히트를 치니까 거꾸로 역수입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에드가 앨런 포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재평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업적을 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븐이라는 시라든지 애너벨리가 보면 굉장히 로맨틱하잖아요. 우리 포가 학창 시절에는 애들 연애 편지 쓰면서 알바도 했거든요. 그리고 미스터리랑 마카브레 작품의 선두주자인데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를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포의 추리소설이 많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모르고가의 살인사건, 오랑우탄이라는
범죄 동물 이라는 기발한 생각, 그리고 황금벌레 같은 데 보면은 황금벌레라는 걸 보면은 이게 추리소설이기도 한데 마루 추리소설이긴 한데 살짝 그걸 보다 보면 그치? 열어주세요. 황금벌레를 이용해서 약간 몰락한 귀족이 다시 보물을 찾는 내용인데, 요 어두운 나무로 몇 걸음 걸어가서 여기서 돌아보고 모아서 뭐 나무에서 몇 걸음 쭉쭉쭉 하는 거 보면은 보물섬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 삶의 그 단편 소설이나 추리소설이나 마카브레 작품들에서 후대에 정말 많은 작가들이 뭐 알고 있는 그 아서 코난 도일이라든지 에가사 크리스티라든지 아니면 다른 호러물 다 이 에드가 알란 포를 많이 따라했고 암호학을 많이 체계화시켰잖아요. 난 이 책에서도 보면은 원주민 마을에 되게 알 수 없는 암호를 굳이 그려넣고 나중에는 부록에서 이거는 뭐 하얗다는 뜻이야 상징적으로 끝내긴 하는데, 그런 걸 자꾸 넣음으로써 사람들한테 나중에 소설에 이렇게 암호 체계, 뭔가 비밀 편지 이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발전시킨 사람 중에 하나죠. 마카브레가 뭐예요? 마카브레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텍사스 전기톱 사슬감 보면은 윙 하고 막 피 튀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마카브레는 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검은 고양이나 그 붉은 죽음의 가면거 같은 거 보면은 뭔가 저게 무서운 게 있는데 뭔가 오싹하고 소름이 끼쳐. 그 죽기 바로 전에 굉장히 오싹하고 전적인 불운한 기분, 이걸 되게 잘 그리는 게 마카브레의 작품이에요. 거셔가의 몰락. 그래서 작품 전체적으로 되게 우울하면서도 뭔가 오싹 소름이 끼치고 뭔가 진행되고 있어. 되게 무서워. 샤가의 몰락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나는 그게 포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아. 하지만 그 죽음 직전에 느끼는 공포 그 자체가 무서워. 그게 나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참을 수 없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공포나 두려움을 너무너무 잘 그려내는 작가예요. 그래서 아까 그 책에도 보면은 식인에 대한 게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식인하면 사람들이 사람을 먹어? 근데 그 식인의 묘사는 되게 짧아요. 근데 그 전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앞으로 어떤 되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절하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뭐가 있어. 그래서 그 앞에 건 되게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뭐 누구 죽이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요거에 대한 거는 되게 심플하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마카브레 본다라는 게 그거에 대한 거죠. 그리고 다 알다시피 추리소설 몇 개 안 되지만 거의 뭐 시작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없던 장면을 만들었으니까 과학소설. 아까 우리가 도시라든지 아니면 화물 산적 방식에 대해서 뭐 하나 시작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촉촉촉촉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알바트로스 새하고 그 펭귄과의 공존하는 둥지 이렇게 해서 루컬이라고 하죠. 세밀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가 있는데 나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이 책은 줄리 벤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 남극의 미스테리만 얘기하는데 이 비욘드 스핑크스도 그거예요. 같이 뭔가 남극에 있는 어떤 미스테리를 약간 섞어 사는 건데, 이 책 자체가 보면은 얘가 나왔던 알바트로스에 대한 묘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들 따뜻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많이 차용해가지고 약간 변형을 시킨 그런 게 있고, 허먼의 모비딕은 더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래에 대한 그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그 난파선 포경선에 대한 삶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도 보면은 아서 고든핀의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책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겹쳐요. 거기서 풍랑 만나고 뭐하고 고래 만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겹치죠. 얘는 좀 생소한 작가인데 미국의 어떤 호러 판타지 하는데 원주민의 이상을 고쳤죠. 그래서 원주민의 데킬리지라는 걸 같이 갖다 붙이는데, 그 기본적인 플롯은 포가 쓴 것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민에 대한 인식, 개인들이 쓰는 뭐 원푸, 뭐 모르는 말들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서 많이 따온 게 이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작가들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투명인간을 쓴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이 책이 왜 대단한가에 대해서, 남극에 대해서
이제 한 두세 척이 배가서 뭐가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만 하고 이 책이 쓰진 다음에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자기네가 그 땅을 갖고 싶고 어떤 처연전을 갖고 싶어서 막 가는데 이제 이 책에 불을 지핀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죠. 거의 100년 전에 그걸 한 거거든요. 한 세기 전에 매우 지적인 영문이 남극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바를 말해준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얘기가 되게 뭔가 이 얘기도 아니고 저 얘기도 아니고 되게 막 온갖 얘기를 다 갖다 놓은 것 같고 장편인데 이런 게 아니고 시리즈, 왜냐면 연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왜 다른 작가들은 앞에 건 얘기하지 않고 이 남극 얘기만 할까? 왜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호기심과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깊이 있게 파헤쳐준 한 세기 전에 그런 유일무이한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보는 독특한 구조죠. 왜냐면 픽션과 논픽션을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다른 거와 다르게 계속 사건에 무슨 미드 24시처럼 쭉쭉쭉 나와주고, 여기서 나온 암호, 원주민, 그리고 새로운 섬들, 우리가 당시에 그 식민지 시대에서 보면은 오스트리아를 식민지로 만들고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그 밑에 섬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책을 읽다 보면 여기는 포르투갈 영이야, 영국 영이야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쫙 다 나오고, 과학소설에 대해서 거의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고, 해양모험소설의 어떤 전초를 세운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길다고 하네요. 이상입니다.